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통일은 불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강의할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 이창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한반도는 전쟁터인가? 라는 주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남과 북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서 통일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의 통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통일 여론조사로 한 4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통일의식조사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가 됐고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KBS의 국민통일의식조사라고 2010년부터 매년 8월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한 1600여 명의 국민들에게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통일연구원에서는 통일의식조사를 2014년부터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에서 국민통일 여론조사를 2014년부터 매년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4회가 되는 거죠. 분기별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통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장기간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데 좋은 자료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통일 여론조사에서 살펴본 부분은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입니다. 이게 이제 통일의 가능 시기에 대한 응답인데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들의 통일 가능성,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응답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타난, 즉 2023년 7월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점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5년 이내 가능하다는 10%, 10년 이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6.2%, 20년 이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14%, 30년 이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14.7%인 반면에 30년 이상 걸린다는 응답은 30.2%,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30.3%로 2007년 조사 이후 가장 역대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많이 주목하는 세대죠. MZ세대. 1985년에서 2004년에 태어난 젊은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은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작년보다는 좀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걸릴 거다라는 응답이 많이 급격히 상승했어요. 즉 2022년에 26%에서 올해 31.1%가 3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으로 통일이 걸릴 거다, 꽤 오래 걸릴 거다라는 그런 응답과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7.6%가 됐는데요. 작년에 39.1%에서 좀 소폭 감소한 거죠. 근데 그 응답을 합쳐서 68.7%, 그러니까 통일이 30년 이상 걸릴 거다, 통일이 불가능하다, 이런 여론이 68.7%를 기록하면서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통일이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하게 여길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 질문 자체에 좀 문제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의 교과서에 보면 통일 방안이 나옵니다. 그 통일 방안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거기에는 3단계 통일 방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는,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인데요. 그리고 하나의 체제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통일국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단계적으로 통일할 거라고 젊은 친구들에게 가르쳤다면 이게 이제 1989년, 1994년에 저희 공식적인 정부의 통일 방안으로 채택이 돼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서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5년 이내 통일될 거다. 이런 얘기들은 별로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문에 속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뭐 최소 남북 교렵력 단계 한 2, 3년, 남북연합 단계 한 4, 5년. 그래서 통일은 10년 이상 기본적으로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통일은 갑자기 도둑처럼 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5년 이내에 통일될 수 있다. 이러한 항목에 걸리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흡통일, 북한 붕괴 이런 것들 정하게 염두에 두는 질문이라서 질문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남한이 추진하는 합리적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적합한 질문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통일의 필요성, 응답 추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단국가의 과제로 제시되는 민족 통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과반수 가까이가, 과거에는 과반수 이상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려내고 있지만 좀 아쉽게도 감소 추세입니다. 이것이 통일의 필요성 여론이 통일의 불필요성 여론보다는 더 크지만 감소 추세이고,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대 조사에서 매우와 약간을 합해서 매우 통일이 필요하다, 약간 통일이 필요하다를 합해서 응답한 비중은 43.8%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7년 조사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이 된 거고요. 전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별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29.8%로 2007년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20대로 좀 집중해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 19세에서 29세에 속하는 20대에서 매우와 약간, 매우 통일이 필요하다, 약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8.2%에 불과한 반면 전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별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41.3%에 달합니다. 즉 젊은 세대는 통일이 필요하던 것보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겁니다. 그래서 중장년이 통일의 필요성을 더 높게 생각해서 전체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이 통일의 불필요성 여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20대만 국한해서 보면 이제 통일의 불필요성 여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어떻게 통일의 필요성을 우리 민족사의 과제이기 때문에 더 알려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단일 체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일 정치 체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두 국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통일에서 가르칠 때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대학생들 중에. 근데 너는 그럼 어떤 남북관계를 원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친구들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쟁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만 해도 군대를 안 가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남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사실상의 통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것도 통일이에요? 이렇게 놀라면서 전 그런 통일 좋아요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 여론조사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즉 바람직한 남북관계 또는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묻는
질문들을 이제 개발해서 넣었는데요.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 2022년 7월에 설문조사를 한 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응답자의 18%가 통일된 단일국가에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고, 가장 선호하는 남북의 미래상으로 응답자의 과반, 즉 52%가 과반 이상이죠.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통일을 되게 부정하는, 그냥 갈라져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싸우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얼굴 안 보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얼굴 안 보는 건 아니죠. 얼굴 보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서 두 국가를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래도 불구하고 평화만 강조하고 통일은 바라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러한 부정적인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국민 통일 여론조사를 한, 즉 2023년 2분기에 한 여론조사에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일반 국민의 응답자의 52%가 통일연구원에서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를 선택했는데요. 반면 단일 응답 국가는 통일연구보다는 조금 더 높아서 28.5%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통일의 필요성에 그 응답자들,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동일한 응답자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물었을 때 73.4%가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필요하다가 38.4%,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35.4%. 그래서 73.4%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는데, 그리고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5.4%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평통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왕래가 자유로운 두 국가 선호도가 과반에 육박했다. 전체적으로 두 국가 선호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이것이 통일에 대한 우리 국내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하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민주평통이 헌법 통일을 지향하는데 두 국가로 통일돼도 되냐, 이런 여론조사를 해도 되냐, 이런 비판을 받는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제가 얘기한 우리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두 번째 단계, 화해와 교류협력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남과 북이 두 국가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국가연합 단계, 즉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사전 단계 교류협력을 해서 왕래가 이제 많이 자유로워졌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로 남북연합으로 통일되는 그런 단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사전 단계, 그리고 독일은 이런 관계를 사실상의 통일 관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전에 이미 통일을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통일은 됐어라고 얘기한 게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자유롭게 교류만 해도 통일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단계에 속하는 남북연합으로의 통일 고민들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여론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통일, 남북통합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통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통일 여론조사라면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초등학생들 요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돼. 통일 교육을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되게 딱 ABC 이런 결론으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한 학자가 김규철이라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가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교육보다 상황 개선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한국 사회 통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증가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거라는 거죠. 즉 앞에서 저희가 통일 불가능 여론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만 이런 것이 많이 하락하는 시기가 옵니다. 2018년인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도 더 필요하겠는데, 더 요구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를 낸다라고 연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질수록 그 당시에 설문조사 당시에 남북관계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자신의 인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통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조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더욱더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걸 실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당일 정치 체제를 강조하는 정치적 통일보다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민족적 통일 과정을 이제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즉, 이것은 과거 서독이 분단 국가에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진행 방식인데요. 남과 북은 오랜 동안 군사적 대결을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군사적 대결의 강도가 조금은 낮아지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체제로 또 살아왔고 이런 국가가 한국과 한 체제, 일국가 1체제로 정치적 헌법을 같이 하면서 1인 1투표를 같이 행사하는 그런 나라로 통일된다고 생각하는 걸 사람들은 많이 무리하다. 이게 좀 불가능하다. 그런 불가능에 도전하는 통일 과제는 좀 우리 운명에서 좀 불필요하다. 오히려 갈등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통일, 한국과 한 체제로의 통일을 좀 길게 아주 오래 후에 과제를 놓자. 사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과도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이유는 3단계 1국가 1체제 통일을 놓은 거죠. 그래서 좀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고 오랫동안 남북연합을 한 다음에 그래서 갈등이 최소화될 그런 단계에 1국가 1체제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의 통일 정책에서 배운 겁니다. 서독은 정치 통일, 즉 하나의 헌법을 만들어서 1국가 1체제로 통일하는 것은 되게 무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이런 건설 과정에서도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분단국 통일 사례에서도 더 많이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무리한 정치 통일보다는 민족적인 그런 동질성을 많이 상기시키는 그런 걸 회복하는 교류와 협력을 하자.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동서독인이 같은 민족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면서 공감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게르만 문화를 잘 지켜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족적 통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민족적 통일하면 정치적 통일이라고 오해하는데 다른 개념을 붙이는 겁니다. 민족적 통일은 민족적인 문화, 사회, 교류를 많이 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다. 분단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것을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사회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우리가 민족임을, 하나의 같은 민족임을 잊지 말자. 이런 민족적 통일을 추진했고
그런 속에서 많은 교류가 일어나면서 독일은 그 당시 국면을 사실상의 통일 국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우리도 그런 사실상의 통일 국면을 만들 수 있어. 국가는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교류 협력을 활발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국가관계를 만들 수 있어. 그게 남북연합 통일 방안의 2단계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2단계 방안이야. 그런 거 막 외우면서 공부하느라고 그냥 남북연합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막 동그라미 치기 바빴는데 그런 걸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했지. 그럼 그 친구들이 그랬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마치 새로운 걸 알게 된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 정치 체제를 우리 국민 통일 여론조사에도 나타났지. 단일 정치 체제를 많이 갈등이 더 오히려 크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그들이 통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통일의 과정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북연합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게, 교류협력 이런 것들로 추진해 나가는 게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설정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통일 여론조사,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에서 진행된 통일 여론조사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했는지도 잘 몰라요. 반에서 북한의 서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네 통일 좋나?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공개된 통계 자료로 나온다든가 이런 거 우리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됐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되게 이례적인 조사가 한번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2011년 12월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보도가 됐는데요. 2011년 KBS가 5월부터 10월 사이에 북한 국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200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북한 국민은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냐? 북한의 합법적인 여건을 가지고 단동에 나와서 무역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소개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폰으로 북한의 현지 주민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상 최초로 진행된 북한 주민 인터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걸로만 좀 부족해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남한만 통일인식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 즉 앞에서 얘기한 진짜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많은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정으로 북한에서 나오신 그런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준은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당시 설문조사를 할 때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 통일인식 2020년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 여론조사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통일조사를 이 두 가지 측면을 활용해서 볼 때 북한에서도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맨날 민족 통일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막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이들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단둥에 그 나왔던 10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1년 5월부터 10월 동안 진행한 것에 불가능하다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4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 될 수 있다는 사람이 27%, 20년 이내 된다는 사람이 6%, 30년 이내 될 사람이 23%.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북한 이탈 주민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북한 이탈 주민도 통일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세를 볼 때 주로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높을 때는 67.2%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올해 좀 많이 2020년에 많이 내려갔는데 55%를 기록했는데요. 전반적인 경향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외통일을 처음에는 좀 30% 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낮게 생각했다가, 왜 67.2%까지 점점 높아지게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이것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은, 이건 아주 재미난 결과인데요. 역시 통일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남조선 해방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받아서인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80에서 90%를 형성합니다. 이 2011년 12월 3일 KBS 방송에서 나왔을 때 조선반도가 통일되길 바라십니까? 라는 설문의 응답 결과는 97%였습니다. 그러니까 102명 중에 97명이 다 통일을 바란다는, 압도적이죠. 그러면 북한 체제를 일정하게 거부했다고 느껴지는 탈북민들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조금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조금씩 2011년 94.3%, 그리고 2020년에 80.7%. 여전히 압도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거의 남한의 2배 정도에 이를 정도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그럼 우리가 이제 남한 주민들한테 물었던 바람직한 남북 관계,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뭐냐를 이제 북한의 사람들한테는 미래 통일 방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이런 형식으로 물었는데요. 2011년 북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통일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사회주의 통일로 되어야 되는 게 59명이 나왔습니다. 102명 가운데. 그리고 일국 양제, 중국식 모델. 이게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연방제일 수 있죠.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그래서 홍콩은 좀 자본주의, 그리고 중국 본토는 사회주의.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41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로 통일하자. 북한 국민인데도 2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신변보호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체제를 일정하게 비판하면서 탈북한 그런 사람들은 통일 방식에 대해서 남한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물었는데요. 평균값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38.4%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북한 체제로 통일하자는 사람이 탈북했음에도 불구하고 5.5%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한 100여 명 가운데. 한 5명, 6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도 요새 누군가의 말처럼 색출해야 될까요? 생각은 자유니까 일단 인정을 하고, 또 남북한 두 체제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한 8명, 9명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북한 체제에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두 체제의 장점을 전제하냐겠죠. 남북한 체제를 절충하자, 이런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분들도 한 33명을 이룹니다. 그리고 어떤 체제든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뭐 그럼 너는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되면 좋겠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거기서도 살았는데 뭐 여기서 못 살겠나?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누면 또 약간 갈등이 생길 텐데 난 그것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 주민들도
탈북민들도 북한 체제에서 완전 거부하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 통일 방식을 묻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북한 통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특이점, 그리고 그것의 해결 과제를 우리가 첫 번째로 통일의 불필요성과 통일 불가능이 매우 높게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자든 남아에 계시는 분이든 통일에 대한 당위적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북한이 경제국방 병진 노선, 이런 군사 중심의 사회에서 실제로 2011년 그 인터뷰 보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체제를 지켜서 군사적인 거에 투자하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통일되면 그런 걸 안 하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통일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거죠. 근데 통일이 불가능한 여론이 높은 이유는 오랫동안 지속된, 북한은 군복무 기간도 길다고 그러는데요. 오랫동안 지속된 군사적 대결 상황이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체제 유지,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가 변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통일은 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게 높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대체로 탈북민과 북한 국민의 여론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통일의 미래상에 대해서 확연히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즉 북한 거주민은 연방제를 많이 선호하고요. 사회주의 통일까지 얘기하니까요. 탈북민의 통일 방식은 남한 체제 선호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겠죠. 즉 북한 내에서도 실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로 통일하자가 2명 나타나는데 그 두 분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일 체제로 통일하자는 얘기들이 통일의 갈등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체제 공존으로 공통분모를 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북한 거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회주의 체제가 신념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왜 사회주의를 좋아합니까? 라고까지 물어봤어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많이 북한이 어려워졌지만 70년대는 북한에서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좋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 속의 경험상 신념화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되게 중산층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왜냐하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상류층이 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념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높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체제가 보존되는 연방제,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게 높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탈북민들은 다양한 정보와 경험 속에서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걸 접하면서 북한 체제가 남한 체제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방식으로 남한 체제를 선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남한으로의 통일 여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높았을 때가 2015년 48.6%였다가 지금은 29.4%가 됐습니다. 그러면 탈북민들이 남한 체제를 선호해서 남한 체제로 통일하자는 그러한 여론이 왜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코리아 드림을 생각하면서 왔을 수 있죠.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듯이. 근데 실제로 남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몇 개월이라도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렵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 체제의 선호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 체제도 이런 면이 좋았네 라는 것이, 그런 인식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 체제의 긍정성을 인정하는 여론이 30%를
차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의 통일을 고수하는 것보다 체제가 공존하는 방식의 통일을 선호하고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남과 북의 남남 내지 북북의 갈등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여론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두 국가 관계를 선포했는데요. 군사적 위기가 되게 심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적 위기와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 이런 것들도 현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KBS가 2024년 8월 초에 진행한 국민통일의식조사에서 현재 안보 상황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2%가 매우 불안하다 23.8%, 약간 불안하다 51.4%, 이걸 합쳐가지고 75.2%가 불안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불안하다고 느낀 것은 3년간 추세에서 제일 높은 것을 차지합니다. 2021년에 불안하다는 게 56.1%, 2022년에 70.1%, 그럼 2023년에 75.2%.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되게 높게 안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럼 올해 2024년 북한이 작년 연말에 두 국가 관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우리 남한이 제1의 적대적 국가라고 얘기했고, 전쟁을, 남북 군사 대결이 점점 심화된다면 전쟁을 준비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공식 여론조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올 걸로 기대되는 게 민주평통에서 2024년 1분기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이것에 기초해서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할 바가 있는데요. 아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해, 안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높아지는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찬성하냐, 반대하냐. 아쉽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한 2018년에 재가동한 문재인 정부 말기에 2021년이죠. 2021년에 남북관계가 침체돼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대가 53.1%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나올까 했는데요. 윤석열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가 높게 나왔습니다. 즉 적극 반대는 26.7%, 대체로 반대한다가 30.6%, 그래서 57.3%. 이게 이제 2023년 작년 결과인데요. 재작년 2022년에는 55.8%로 문재인 정부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1년에 55.8%보다 윤석열 정부 2023년 57.3%가 났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과반수가 넘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찬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북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문재인 정부에도 반대가 높았고 윤석열 정부에는 더 높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될 대북 정책과 대북 교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될 대북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오히려 적극적인 화해 정책을 펴지 않았다. 금강산이라도 열었어야 되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열심히 해놓고 금강산조차 열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 때문에 대북 정책, 유야무야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해서 반대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될 대북 정책은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비핵화, 되게 중요한데 그것에서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 52.9%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달래서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22.3%를 차지했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비정치적 교류 10.8%, 이산가족 삼봉 8.3%. 물론 북한도 되게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에서는 5.7%에 그쳤어요. 이것은 조건 없는 거는 이제 안 된다. 조건을 달아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화해와 교류 정책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8년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는데 금강산 관광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에 즉시 재개 14.3%, 조건부 재개 63.5%, 계속 중단해야 된다 22.2%로 즉시 조건부 재개가 78.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77.8%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열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걸 했어야 된다. 그래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막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질문으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는데 향후 개성공단 사업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개해야 된다. 17.3%. 조건부로 북한이 좀 비핵화 이런 것을 갖다 핵 개발을 하게 되면 다시 닫아야 된다. 이런 조건부죠. 이런 것을 해서 재개하자는 의견이 54.8%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2.1%로 일정하게 높은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폐쇄 상태를 유지하자는 27.9%였습니다. 연달아 질문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오랫동안 중단되었는데요. 앞으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큰 폭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게 7.7%, 조건부로 확대해야 된다는 게 58.9%, 이전처럼 중단해야 된다는 게 좀 높게 나왔습니다. 33.4%. 그래서 대북 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 이런 걸 하게 되면 다시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지만 현 상태로 그런 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을 우선적으로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열어야 되고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된다는 그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보다는 대화 교류를 중시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의 합리적인 여론조사에 기초해서 현재 남북 군사적 대결 위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에서 남북관계는 적대적 관계라고 선포하면서 군사적 대결이 더욱더 심화되면 전쟁도 준비하겠다. 그래서 핵무기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2023년보다 올해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미국의 대북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과 해커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칼린이라는 분은 미국 국무부 정보연구국 동북아국장을 역임하고 북한에서 50년 동안 각종 회담에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50년 6월 이후 북한 지도자가 전쟁을 결정했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 전쟁에 대한 전략적 결정은 이분이 무슨 정보를 들었는지 2023년 3월에 이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2010년부터 7차례 북한의 핵시설을 방문한 북한 핵 전문가이면서 세계적인 핵 물리학자인 해커 교수도 과거들의 김정은이 전쟁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서는 핵무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재래식 폭탄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으로까지 핵무기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3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뭐 미국, 소련,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대적 관계를 선언한 북한,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북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인터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제 그 기사 제목에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 매우 높아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에서 이제 조금씩 접하면서 한반도 군사 위기를 인식하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가장 높게 전쟁 위기를 생각한 적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핵단추가 뭐 내 옆에 있다, 누구 핵단추가 더 크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였는데요. 그게 이제 2018년 평창 동계 평화올림픽으로 많이 북한이 참가하면서 많이 극복이 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보다 그 이후로 가장 높은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2017년보다 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이 너무 노골적으로 뭐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는 않고 있죠. 우리는 되게 역대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은 뭐 이례적인 군사 국방력 강화계 차원에서 뭐 탄도미사일 발사, 미사일 훈련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미사일 발사 횟수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행인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볼 때 우리는 현재 강경한 군사 일변도로의 남북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군사적 긴장은 코리아 리스크를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남북한 군사적 위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군사적 압박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적 평화 여론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화, 화해 나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사 일본도의 대북 정책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이런 여론에 기초해서 한반도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투트랙의 접근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기 관리는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그런 관리 차원에서라도 투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군사적 대응만이 아니라 비공개된, 최근에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여정이 계속,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간혹 지금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저께 어제는 연속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북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안다. 근데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래, 납치자 문제 같은 거 계속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죠. 일본은 그래서 납치자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비공개적으로 북일 대화 채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일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습니다.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거죠. 그래서 적성국가 북한과 교역하는 남한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하겠다.
그래서 불화수소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던, 수출 금지를 시켰던 겁니다. 이랬던 일본이 뭐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뭐 일본 기시다 수상의 지지율 회복이든 납치자 문제 해결이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북한이 적대적 국가를 선포했지만 우리는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하죠. 코리아 리스크 해소. 그러면 우리는 비공개라도 대화의 창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비공개 비밀 특사를 보내서라도. 그래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뭐 스웨덴에서 북한 대사관을 다시 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기구들도 다시 북한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물건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색내서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것보다 UN 기구를 지원해가지고 UN에 지원금을 내서 이것이 북한 지원 개발에 협력 사업에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반도 군사회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군사회기가 커져서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쟁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강해서 얘기하겠지만 다른 강에서 얘기했지만 국지전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해 5도 근처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은 이제 경고하지 않고 군사적 행동을 보이겠다라고 했고 우리 정부도 먼저 조치하고 후 보고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적 긴장 속에서 우발적인 국지전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남북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남북한 경제도 어려워지고 세계사에도 되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번영에 나름의 준비 그런 조성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화 협력의 노력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 여론조사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에 기초한 대북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북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통일이 가능하구나, 통일이 필요하구나 이런 바람직한 통일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